어떤 발명품들은 실패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너무 멀리, 너무 빨리 나아갔고 결코 통제권을 잃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수십 년에 걸쳐 그리고 여러 대륙에 걸쳐 기이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기술이 등장합니다. 시연은 목격자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관심이 고조됩니다. 그러다 자금이 증발하고 시제품이 사라지며 기록은 불완전해지고 발명가는 침묵 속에 남겨집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었던 그 기술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중 단 하나라도 진짜였다면 오늘날의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가장 논란이 많은 사례 중 하나인 물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주장한 남자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토벌 물연료 전지 1998년 오하이오주의 조용한 교회에서 발명가 스탠리 메이어는 점심 식사 도중 식당 밖으로 걸어 나왔고 주차장에서 쓰러졌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는 죽기 전 오싹한 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독살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그는 자신을 유명하게 만든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추적하던 많은 이들의 눈에는 위험하게 만든 발명품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메이어는 휘발유가 아닌 물로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장치인 물연료 전지를 개발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전 세계 에너지 경제 전체를 다시 써야 할 만큼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스탠리 메이어는 황당한 이론을 가진 평범한 몽상가로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허를 보유했고 공개 시연을 열었으며 벤처 캐피털리스트뿐만 아니라 정보기관과 연계된 관찰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의 개조된 듄버기는 자신이 전해질 헬이라고 설명한 과정을 통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한다고 알려졌지만 그는 자신의 방식이 받아들여진 여력학적 한계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적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그 기계는 작동해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상에는 배기구에서 증기가 뿜어져 나오며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이 담겼고 메이어는 이를 미래라고 묘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에너지부는 이 장치를 공식적으로 검증한 적이 없지만 언론의 관심은 커졌고 나토 과학자들도 관심을 가졌으며 외국 구매자들이 기술을 통째로 사들이려 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메이어는 거절했습니다. 그 후 쓰러짐이 발생했고 사인은 뇌동맥류로 판정되었으며 긴 그림자가 뒤따랐습니다. 독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제품은 사라졌고 특허는 결국 만료되었으며 작업실은 비워졌습니다. 이후 설계를 재현하려는 시도들은 모순의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연구자들은 마치 필수적인 세부 사항이 삭제되거나 변경된 것처럼 도면에서 불일치를 발견했습니다. 일부는 에너지 입력이 메이어가 주장한 출력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가 변압기, 펄스 주파수 회로, 공진 튜닝을 특이하게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가 완전히 문서화되지 않은 매우 불안정한 구성을 우연히 발견했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원래의 물연료 전지는 행방불명 상태이며 이를 재현하려는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장비 고장, 시스템 단락,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스탠리 메이어는 석유를 구식으로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증명하기도 전에 무엇이 폐기되었는지 세상이 궁금해하도록 충분한 증거만을 남긴 것일까요? 터프2 전기차 리콜 1996년 제너럴 모터스 GM는 엄격한 보안 속에서 지금 보면 거의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의 낙관론과 함께 EV1을 출시했습니다. 그것은 먼 미래의 개념으로 마케팅된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의 운전자들에게 직접 전달된 실제 차량이었습니다. 세련되고 조용하며 당대 기술로는 놀라울 정도로 앞서 나갔던 EV1은 현대판 최초의 대량 생산 전기차가 되었습니다. 이를 운전해본 사람들은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활공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비현실적인 경험이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약 100마일의 주행거리, 회생제동, 제로 에미션, 무배출을 제공했습니다.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었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1990년대 배터리 기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반응은 매우 열광적이었습니다. 대기자 명단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잠시 동안은 미래가 일찍 도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통 그런 붕괴를 설명할 수 있는 치명적인 설계 결함도 없이 프로그램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무렵 GM이 더 이상 EV1을 믿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돌이켜보면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점점 더 불길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고객도 차를 완전히 구매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EV1은 리스 형태였으며 결코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든 차량이 기업의 통제에 남아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2002년 GM은 차를 사랑하고 유지하기 위해 전액을 지불하겠다는 운전자들로부터도 차를 하나둘씩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저항했습니다. 일부는 간청했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차량은 회수되어 애리조나의 울타리가 쳐진 사막 부지로 운송되었으며 대부분은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내는 기술적 리콜은 없었습니다. 차가 실제 세상에서 실패했다는 공적 폭로도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유지 보수 비용, 배터리 한계, 낮은 소비자 수요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은 실제로 차를 운전했던 사람들의 열정과 결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들은 이야기에 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GM과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은 석유업계 대표들과 함께 캘리포니아주의 무공해 차량 의무화 규정을 완화하도록 조용히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 규정은 애초에 EV1을 존재하게 만든 바로 그 규정이었습니다. 내부적인 우려는 차 한 대보다 더 큰 것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기차는 가솔린 판매, 대리점 서비스 수익, 부품 공급망, 그리고 유지 보수가 많이 필요한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구축된 생태계 전체를 위협했습니다. 전기차는 오일 교환도, 수리도, 교체 부품도 적게 필요했습니다. 즉 판매 후 수익을 창출할 기회가 너무 적었습니다. 몇 대의 EV1이 박물관에서 살아남았지만 구동계가 제거된 채 무해한 상태로 선택받지 못한 길에 대한 기념비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수년 후 전직 엔지니어들은 이 취소를 실패가 아니라 처형이라고 묘사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사막에서 정말로 사라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불완전한 초기 전기차였을까요? 아니면 미래가 이미 도착했으나 엉뚱한 사람들이 이득을 보게 될까봐 회수되었다는 증거였을까요? 탑 3. 테슬라 파워타워 1911년 뉴욕 쇼어햄의 바람 부는 땅에 세상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구조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통신을 위한 것도 국방을 위한 것도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던 산업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니콜라 테슬라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종종 세상이 이해할 준비가 되기 수십 년 전에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믿기 힘들 정도로 대담했습니다. 전 세계에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전선도 우리가 아는 인프라도 중앙 집중식 통제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에너지뿐이었습니다. 워든클리프 타워는 종이 위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초기 JP 모건의 자금 지원을 받아 실제로 건설되었으며 테슬라의 초기 장거리 무선 전송 성공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훨씬 더 야심찬 목표를 가졌습니다. 테슬라는 지구 자체가 전도체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정의 에너지가 지구의 자연 공명을 통해 전달되어 적절한 장비만 있으면 어디서든 수신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타워의 설계는 이 이론을 반영했습니다. 거대한 구리돔, 깊은 접지 시스템, 그리고 테슬라가 행성 주파수라고 설명한 것에 맞춰진 고전압 코일이 그것입니다. 성공했다면 무료 무선 에너지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을 것입니다. 에너지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측정하거나 통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시스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테슬라가 단순한 통신이 아니라 계량기 없는 무료 에너지라는 프로젝트의 진정한 범위를 드러냈을 때 JP 모건은 지원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가 했다고 알려진 질문은 그 후 역사를 통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계량기는 어디에 달아야 하는가? 소비량을 측정할 방법이 없다면 수익을 창출할 명확한 경로도 없었습니다. 자금은 사라졌습니다. 건설은 느려졌고 1905년에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1917년까지 타워는 공식적으로 재정 문제와 기술적 불확실성 때문에 해체되었지만 시기와 상황은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 시기 테슬라의 노트는 나중에 사라졌는데 일부는 압수되었고 일부는 흩어지거나 분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계의 측면을 재현하려 했던 엔지니어들은 기이한 불일치, 즉 예측 가능하게 작동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스템, 설명 없이 사라지는 공명 등을 보고했습니다. 테슬라 자신은 이 시스템이 기계 장치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고 암시하며 더 이상 재현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자연적인 전작이 조건과의 미세한 정렬을 시사했습니다. 워든클리프 타워가 성공했다면 글로벌 에너지의 전체 구조는 완전히 형성되기도 전에 다시 쓰였을 것입니다. 그리드도,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 중앙 집중식 전력 통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신 타워는 헐렸고 그와 함께 어쩌면 한계 없이 동력을 공급받는 세상을 향한 유일한 실질적인 시도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남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작동할 수 없어서 포기된 것일까요? 아니면 기존 시스템이 살아남을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했기 때문일까요? 탑세어, 영원한 정오 캘리포니아주 리버모어의 작은 소방서에는 1901년부터 거의 끊임없이 빛을 내고 있는 전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장에 조용히 매달려 부드러운 호박색 빛을 내뿜으며 세계대전과 기술혁명, 그리고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고장 난 세대의 현대 기기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100년 정우라고 알려진 이것은 숨겨진 것도 이론적인 것도 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하고 작동하며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안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한 세기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다면 왜 멈춘 것일까요? 이 정우는 19세기 후반 쉘비 일렉트릭 컴퍼니에서 오늘날에는 더 이상 표준이 아닌 기술과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습니다. 현대의 텅스텐 대신 탄소로 만들어진 필라멘트는 낮은 강도로 타오르지만 놀라운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그것은 계획된 교체 주기를 위해 설계된 적도, 예측 가능한 시간 후에 고장 나도록 설계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비슷한 정우들이 공장과 산업 현장에서 60년 넘게 빛을 발하며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래가는 정우 기술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는 1924년 제너럴 일렉트릭, 필립스, 오스람을 포함한 주요 전구 제조업체들의 연합인 피버스 카르텔의 결성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수명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정우의 수명을 약 1000시간으로 제한하기 위한 조직적인 합의가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더 오래가는 설계를 만든 엔지니어들은 징벌을 받았습니다. 재료와 건설 방법은 의도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결과는 계획적 구식화의 가장 초기이자 영향력 있는 사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계속해서 교체품을 사야 하도록 제품이 의도적으로 고장나게 설계되는 시스템 말입니다. 이유는 늘어났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 오래가는 대안에 대한 기억은 대중의 인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초기 정우들의 내구성을 재현하려는 시도들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원래의 제조 공정은 부분적으로만 문서화되어 있으며 재료 자체는 희귀하지 않지만 속도, 규모, 지속적인 소비를 중심으로 구축된 현대 생산 시스템과는 맞지 않습니다. 100년 정우는 제품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모든 것에 조용히 저항하며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상징이 되어 라이브 카메라 피드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지켜봄을 받고 있으며 장수명이 한때 가능했고 아마도 의도적으로 버려졌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질문은 더 이상 우리가 오래 가도록 물건을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허용되느냐입니다. 그리고 전구처럼 단순한 것이 고장 나도록 재설계되었다면 우리 주변에 다른 무엇이 같은 이유로 조용히 바뀌었을까요? 탑5 동유럽 공기청정기 1990년대 초 구소련 이후 동유럽에 저물어가는 공업지대에서 전직 군사 엔지니어 그룹이 인류가 공기를 다루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었던 장치를 선보였습니다. 폴란드의 어느 도시 외곽에 숨겨져 있던 이 기계는 언뜻 보기에 혁명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고 투박하며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약속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방 전체의 공기를 몇 분 만에 정화할 수 있었는데 단순한 먼지나 영입뿐만 아니라 유독성 산업 화학 물질,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그리고 거의 원자 수준의 미세 오염 물질까지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저온 플라스마 여과와 공기 중
입자의 전하를 바꾸는 정전기장의 조합을 사용했습니다. 오염물질을 가두는 전통적인 필터와 달리 이 장치는 오염물질을 분자 수준에서 분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염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한 것입니다. 교체할 필터도 없었고 에너지 소모도 거의 없었으며 환경으로 다시 방출되는 2차 배출물도 없었습니다. 통제된 시연에서 그 결과는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독립적인 시험관들은 이 장치가 밀폐된 환경에서 포르말데히드와 벤젠을 몇 분 만에 제거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더 큰 산업 공간에서는 1시간 이내에 PM2.5 오염을 98% 이상 줄였습니다. 이것들은 미미한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공기 정화가 작동하는 방식의 완전한 변화를 시사하는 결과였습니다. 초기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정부 관료들과 환경단체들은 즉각적으로 잠재력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를 당대 가장 파괴적인 환경기술 중 하나라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프로젝트는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관료적 문제, 특허 복잡성, 그리고 인증 누락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 엔지니어들은 매우 다른 이야기를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수석 개발자는 이동 중에 제지당하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새로 제작된 유닛들의 선적부는 사라졌습니다. 자금 지원 합의는 명확한 근거 없이 취소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에 협력했던 연구소들은 관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1994년까지 회사는 해체되었고 팀원들은 유럽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수년 후 한 익명의 소식통은 주요 HVAC 제조업체 및 화학산업 이해 관계자들과 연결된 기업 그룹이 남은 지분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여 기술을 사실상 매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동하는 시제품은 공개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생존한 문서들을 토대로 장치를 재현하려는 시도들은 실패했는데 특히 플라스마 챔버 및 주파수 배음과 관련된 핵심 구성 요소가 누락되었거나 불완전했습니다. 일부 기록은 이 기술이 병원 공기 살균 및 공기맥의 질병 확산 방지를 포함한 잠재적인 의료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었다고 시사했으나 이러한 가능성은 결코 추구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오염, 호흡기 질환, 환경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상에서 이러한 장치의 부재는 우연이라기보다 의도적인 공백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질문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공기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할 능력이 한때 있었다면 누가 우리가 지금 마시는 것을 계속 마셔야 한다고 결정한 것일까요? 탑싱, 진공 에너지 엔진. 1983년 토론토의 조용한 교회에서 트로이 허투비스라는 독립 엔지니어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 즉 연료도 전기도 어떠한 전통적인 에너지원도 없이 무한히 작동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치 자체는 구리 코일, 자석, 티타늄판으로 제작된 신발 상자보다 크지 않은 작은 크기였습니다. 작동시키면 낮고 일정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연결된 플라이휠을 스스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작자에 따르면 이것은 속임수도 서서히 방출되는 저장된 에너지도 아니었으며 주류 물리학이 한 번도 완전히 활용하지 못한 원천으로부터 동력을 끌어오는 자가 유지 시스템이었습니다. 허투비스는 이를 엔젤 라이트 엔진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현대 과학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자연의 힘을 활용한다는 그의 믿음을 반영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군용인격 부품과 폐기된 의료 장비에서 회수한 부품들을 포함해 비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이를 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관찰자들에게 그것은 조잡하고 거의 즉흥적으로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인들과 엔지니어들이 이 장치의 작동을 목격하도록 초대받았을 때 그들은 매우 불안한 무언가를 보고했습니다. 엔진은 시작되었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외부 입력 없이 기계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동력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토크를 생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제시한 설명은 장치만큼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허투비스는 엔진이 진공 역전 챔버를 통해 작동한다고 주장했는데 그곳에서 반대되는 자기장이 일정한 압력차를 만들어내며 시무주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론화된 진공 에너지를 사실상 모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무에서 에너지를 끌어와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되돌려주는 것처럼 보이는 기계였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에너지는 무에서 창조될 수 없다는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 중
하나를 뒤집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설명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의 시연 직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허투비스는 그의 작업, 재료, 의도에 대해 질문하는 정체불명의 인물들의 방문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일주일 후 그의 작업실은 공식적으로 정의 화재로 분류된 사고로 소실되었습니다. 당시 건물에 활성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부 사항은 즉각적인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화재는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엔진의 물리적 흔적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건을 시도했으나 간섭이 심해지고 선적분이 실종되며 반복적인 기물 파손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그는 엔진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수년 후 그의 삶은 단독 차량 사고로 끝이 났고 이는 이미 논란이 많은 이야기에 불확실성에 한층을 더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그 발명을 불가능한 것으로 일축했지만 다른 이들은 일관된 목격자 증언과 그 실종을 둘러싼 의심스러운 사건의 연속을 지적했습니다. 남아있는 시제품이 없었기에 공식적인 분석도 결정적인 증거도 없었고 오직 사라지지 않는 질문만이 남았습니다. 만약 진공 엔진이 부분적으로라도 정말로 작동했다면 유한한 에너지라는 아이디어 위에 세워진 모든 시스템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런 시스템이 한때 존재했다면 왜 그것은 이해되기도 전에 지워졌을까요? 톱시어블 무한 배터리 1973년 퇴직한 항공우주 엔지니어 칼 코르데쉬는 이론적으로나 초기 시연에서나 세상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야 할 전원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개선이나 약간 더 나은 배터리가 아니었습니다. 교체나 심지어 전통적인 충전도 필요 없이 수십 년, 최대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설계였습니다. 원래 군용 통신 시스템과 위성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개발된 이 배터리는 알칼리 화학과 폐쇄, 루프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결합하여 작동 중에 스스로 재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르데쉬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초기 알칼리 배터리 개발에 기여했으며 주요 항공우주 사업과 연결된 연료 전지 기술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설계는 그 토대 위에 구축되었으며 안정성과 재생을 결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퇴화하는 기존 배터리의 근본적인 약점을 제거했습니다. 용량을 잃고 자원 집약적인 재료를 필요로 하는 리튬 이온 시스템과 달리 그의 접근 방식은 흔한 원소와 최소한의 가동 부품에 의존했습니다. 그것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기능할 수 있었고 사용하지 않을 때도 지속적인 전류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잠재적으로 수십 년 동안 중단 없이 장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명품이 업계와 규제 당국에 제시되었을 때 반응은 기대할 수 있는 흥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회의는 익숙한 패턴으로 이어졌는데 초기 관심에 이어 침묵이 뒤따랐습니다. 한 주요 전자제품 회사의 대표는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긴장감을 잘 보여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배터리가 우리 제품보다 더 오래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업을 계속합니까? 대규모 라이선스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개발 계약도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가전제품, 운송, 심지어 우주 시스템까지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는 대중의 시야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기술을 진전시키려는 시도들은 반복적인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특허 노력은 제한적인 산업적 적용 가능성이라는 주장 해에 정체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아이디어가 유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기적인 교체 주기에 기반을 둔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하기 때문에 주저했습니다. 1980년대 초 배터리를 다시 출시하려는 한 민간의 노력은 몇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남아있던 시제품들은 나중에 규제 검토 과정에서 몰수되었고 결코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설계는 무색해졌고 단지 파편화된 문서와 그것을 접했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보존되었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현대 기기는 성능이 저하되고 빈번한 충전을 요구하며 결국 교체가 필요한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는 막대한 양의 전자 폐기물을 발생시키며 실패가 예상되고 수익이 되는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주기가 결코 필요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만약 안정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에너지 솔루션이 이미 만들어졌으나
영속성 자체가 전체 산업의 작동 방식과 충돌하기 때문에 밀려난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완벽한 배터리가 한때 존재했다면 진정한 질문은 그것이 왜 사라졌느냐가 아니라 왜 머무르도록 허용될 수 없었느냐입니다. 토팔, 자기 구동 모터 1970년대 후반, 물리학자 하워드 존스는 많은 이들이 즉각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치부한 아이디어, 즉 영구 자석의 힘만을 사용하여 운동을 무한히 유지할 수 있는 모터를 선보였습니다. 연료도 연소도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한 후에는 전기 입력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정밀하게 배열된 자기장 간의 상호작용으로 지속적인 회전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1980년 광범위한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미국 특허청은 그에게 이 설계에 대한 특허를 부여했습니다. 적어도 종이 위에서는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 중 하나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구자석 모터였습니다. 존슨의 개념은 고정자를 따라 배치된 정밀한 곡선형 영구자석 배열과 회전자의 해당 자석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존했습니다. 이러한 자기장들이 정교하게 제어된 순서에 따라 밀어내고 끌어당기면서 회전자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연쇄적인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연을 목격한 관찰자들은 기존의 어떤 기계와도 다르게 작동하는 시스템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엔진이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존슨은 모터가 에너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장 내에 이미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는데 이는 많은 과학자가 단호히 거부한 해석이었습니다. 과학계의 반응은 신속했고 대부분 냉담했습니다. 주요 학술지들은 그의 논문 게재를 거절했습니다. 설계를 재현하려 했던 연구자들은 기이한 불일치, 즉 자기장이 예측 불가능하게 작동하거나 갑작스러운 자화 상실 또는 단순히 예상대로 작동하기를 거부하는 시스템 등을 보고했습니다. 일부는 이 모터가 극도로 높은 정밀도나 쉽게 구할 수 없는 특정 재료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개념 전체가 열역학 제2법칙을 위반하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유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발명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존슨은 점점 더 큰 압박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특허 범위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기술 라이선스에 관심을 보였던 회사들은 갑자기 철회해야 했습니다. 특허를 사들여 조용히 묻어버리겠다는 제안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존슨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자금 지원 없이는 그의 입지가 점점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그는 자원이 고갈되었고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으며 대중 앞에 나타나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발언 중 하나에서 그는 자신의 작업이 틀렸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그저 자신보다 더 오래 버티기만 하면 될 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2008년에 세상을 떠났고 상업적 규모로 개발되지 못한 설계를 남겼습니다. 오늘날 지속적인 운동이 가능한 자기 모터라는 아이디어는 공식적인 특허 기록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종종 유사 과학으로 치부되며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논의의 배경에는 질문이 맴돕니다. 존슨의 주장 중 아주 일부분이라도 옳았다면 통제된 에너지 소비 위에 세워진 모든 시스템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런 기계가 한때 현실에 가까워졌다면 그것은 물리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보호받는 무언가인 이윤의 구조를 위협했기 때문일까요? 탑9 쓰레기 연료 전황이 2003년 브라질 상파울루 외곽의 한 창고에서 한 소규모 엔지니어 팀이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두 가지 문제인 에너지 부족과 쌓여가는 쓰레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계를 공개했습니다. 선적 컨테이너 크기 정도인 이 장치는 일상의 쓰레기, 플라스틱, 음식물 찌꺼기, 심지어 혼합도시, 폐기물까지 가져와 깨끗하고 사용 가능한 연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연기도, 유독 가스 배출도, 눈에 보이는 오염도 없었습니다. 그저 쓰레기를 넣으면 휘발유가 나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독점적인 촉매와 고압 챔버로 강화된 열탈 중압과 관련된 첨단 공정을 통해 작동했습니다. 단순 소각이나 표준 열분해와 달리 이 접근 방식은 재료를 분자 수준에서 분해하고 탄소 사슬을 연료로 재조립하여 80%가 넘는 보고된 효율을 달성했습니다. 시연에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테스트에서는 혼합 폐기물에서 완전히 추출한 연료를 사용하여
디젤 발전기를 48시간 동안 가동했습니다. 또 다른 테스트에서는 규제 연료 표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액체를 생산했습니다. 이 기술은 이론적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제된 관찰 하에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가이아 프로젝트로 알려진 이 프로젝트는 즉각 지역 관료, 환경단체, 국가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잠시 동안은 사회가 폐기물 관리와 에너지 생산을 모두 다루는 방식을 재정의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주목을 받은 지 몇 주 만에 당국에 의해 시설이 급습당했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환경면허 위반과 규제 우려를 들었습니다. 장비는 검사를 위해 압수되었습니다. 허가는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혐의도 제기되지 않았으며 상세한 정당성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급습 이후 프로젝트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배후의 엔지니어들은 대중의 시야에서 물러났습니다. 압수된 시제품을 추적하려는 시도는 삭제된 문서와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졌습니다. 나중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정부 기관과 민간 에너지 기업 간의 내부 교신에서 이러한 연료 전환 시스템이 기존 인프라와 전통적인 정제 모델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려가 기술적인 것이었는지, 경제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매립지는 계속 확장되고 플라스틱 오염은 심화되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는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것처럼 보였던 기계를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회의론자들은 그러한 시스템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숨겨진 결함이나 의도치 않은 결과가 드러났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작동하던 시제품의 갑작스러운 실종과 그 뒤를 이은 침묵은 결코 완전히 답해지지 않은 공개된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쓰레기가 대규모로 깨끗한 연료로 정말로 변환될 수 있었다면 세상이 그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허용하기에는 너무나 파괴적이었던 것일까요? 터프셴 질병 예측 스캐너 2009년 제네바의 한 수수한 연구실에서 의공학 엔지니어 팀이 현대의학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 중 하나인 질병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 감지하는 능력에 도전하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신발 상자 크기 정도인 이 기계는 혈액 검사, 영상 스캔 또는 침습적 절차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체의 전자기장을 분석하여 미묘한 생체 주파수 패턴을 매핑하고 이를 알려진 질병 시그니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했습니다. 팀은 이를 뉴로스코프라고 불렀고 초기 임상 시험에서 그 정확도는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통제된 테스트 환경에서 이 장치는 악성 종양이 기존 영상을 통해 보이기 몇 주, 어떤 경우에는 몇 달 전에 식별해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신경 공명의 미세한 변화를 추적하여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초기 단계의 신경장애를 감지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진단받지 않은 개인들의 만성질환 상태를 깃발로 표시하기까지 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의 예측 능력을 시사했습니다. 인체가 내부 건강과 연결된 측정 가능한 전자기 신호를 방출한다는 점은 일부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추측해온 것이기에 개념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뉴로스코프는 첨단 센서와 머신러닝 분석을 사용하여 그 신호를 정밀하게 해석할 수 있는 최초의 시스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용히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일부 지역의 병원들이 시범 운영 유닛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보건기구들이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과 함께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었던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 제약회사 임원이 시연을 본 후 단순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작동한다면 왜 사람들이 정기검진을 받겠습니까? 직후 프로젝트는 갑작스럽고 심각한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데이터 불규칙성이라는 주장 해 연구 면허가 정지되었습니다. 서버는 압수되었습니다. 제조 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는 비자 문제로 추방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의료적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인용했지만 결과를 불신하게 만들 결정적인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몇 주 만에 뉴로스코프는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기본 기술에 대한 권리는 유령 법인을 통해 인수되었으며 이후 계속 비활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독립 연구자들이 부분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시스템을 재구축하려는 시도는 실패했는데
핵심 구성 요소가 누락되었거나 의도적으로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작동하는 버전이 여전히 존재하며 제한된 의료 환경에서 조용히 사용되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다른 이들은 진단이라는 의료계의 가장 수익성 높은 부문 중 하나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해체되었다고 믿습니다. 질병이 이미 진행된 후에야 감지되는 경우가 많은 세상에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질병을 식별한다는 아이디어는 치료 일정부터 장기 요양을 중심으로 구축된 전체 경제 모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질병이 시작되기도 전에 볼 수 있는 기계가 한때 존재했다면 그것은 실패했기 때문에 제거된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질병을 예방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시스템을 위해 너무 잘 작동했기 때문일까요? 시간과 대륙을 가로질러 흩어져 있는 이 발명품들은 이제 더 이상 개별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나란히 놓으면 하나의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획기적인 기술이 등장하여 스스로를 입증하고는 세상을 바꾸기도 전에 조용히 사라지는 패턴 말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무엇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혁신이 아니라 통제와 이윤, 그리고 누가 미래의 모습을 결정할 것인지에 기반을 둔 시스템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답해야 할 질문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기술들은 정말로 불가능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일상생활에 허용되기에는 너무나 강력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중 단 하나라도 진짜였다면 이미 창조되었으나 여러분이 볼 기회를 갖기도 전에 조용히 지워진 또 다른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때로는 가장 중요한 발견은 우리가 축하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기억해서는 안 되었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